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굳이 일본 학자들이 일제강점기에 만든 논리라고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유교문화가 오늘의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논리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가뭄의 담배와 같은 소식이 있어서 모든 일정을 접고 충남 보령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행정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이셨습니다. 이 중 성리학, 유학과 선비들의 소명의식 및 용기에 관해 의미 있는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치 과잉의 시대에 공무원이 상관의 잘못된 명령을 바로잡는 소명의식과 용기를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관료인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켰던 선비정신에서 찾아보려 했습니다.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지니기 위해 어떤 객관적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에 일부분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정정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자 성리학과 선비들의 소명의식 및 용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서 성리학, 신유학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정정길 교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고, 다음에는 김병석 교수께서 발제하신 한국행정학의 뿌리, 실학을 중심으로 라는 발제를 또 한번 그대로 영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토론자들이 토론한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토론자들 중에서 한영조 교수께서 하신 말씀은 유교가 우리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명쾌한 논리를 네 가지 그 단계적인 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제문을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발제문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논리적 그 뒷받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한영조 교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학은 신생학문이다. 지금도 유학은 이 세상을 이끌어나가고 바꿀 수 있는 큰 학문적, 사상적, 철학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유학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대목에서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정길 교수의 발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에는 이 한국행정학의 뿌리라는 주제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정길 교수님께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병석 교수님께서 이 성리학과 대비해서 실학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두 분 중에 정정길 교수님과 또 토론자 6분 중에 백민정, 전소희, 한영조 교수님 세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김병석 교수님 발표자하고 그 다음에 강재상 교수님, 이대희 교수님, 최태현 교수님 세 분이 오늘 현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행정학자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오신 두 분만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민정 교수님은 이 가톨릭대 철학과에 계시는데 정약용의 철학, 또 중국 철학 이야기 등 많은 동양 철학 분야의 저수를 갖고 계시는 동양 철학 전공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영조 교수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조선 유학의 거장들, 붓다의 치명적 농담 등과 같은 책을 쓰셔서 이 성리학과 불교 철학 쪽에 상당히 그 저술이 많은 이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그럼 먼저 정정일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예. 그럼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행정학에서는 좀 엉뚱하고 생뚱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행정학자들은 원래 사회과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있는 것들을 짚어나가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의 이야기에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좀 심했지만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집정부, 이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치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잉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을 흔히 지시를 하고 나옵니다. 그때 공직자들이 이러한 공익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아야 될, 말하자면 공익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 전혀 잘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공직사회가 부닥친 여러 가지 제도적 악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걱정을 하는 문제, 즉 공직자 개인의 정신상태, 이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 행정학자가 찾아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선조 선비들이 국왕에게 간언을 하다가 사형도 당하고 일족 멸족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식의 반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때는 공부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용기가 나왔을까? 그 뿌리가 뭘까?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조 선비들이 성리학을 공부를 해서 그 성리학의 소명의식에 따라 행동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성리학이라는 게 뭔데? 어떠한 강점이 있어서 그것이 조선조 선비들을 하여금 움직이게 했을까? 그것을 제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내용을 오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원래 전통적 유학이 공자, 맹자의 정리한 내용에 따라서 충효 또는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는 인과 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도부, 지식계층이 인의를 체득해서 체현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를 다스리면은 국민들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인의를 그대로 실천을 하려면은 국왕이 나쁜 짓도 안 해야 되고 사대부들도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왕한테 잔소리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집정부를 비판을 하면은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학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자들 대신에 이런 잔소리를 잘 안 하는 노자 장자 사상을 공부를 한 흔히들 말하는 도가들이 유학자들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국가 경영에서 유학자들이 앞장을 서서 국가 경영을 맡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유학자 대신에 도학자들이 맡아서 국가를 경영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런 도학자들이 원래 현실 도피, 다른 말로 보면 현실을 뜬구름같이 보고 미래, 사후에 또는 그게 신선이 되는 것 또는 막 무의자연의 정치를 하는 것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정치를 하려면은 무의자연 그러면 그게 내용이 천도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천도라는 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그게 무의자연이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국가 경영을 맡아보니까 당연히 국가의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거기에 즉각 야합을 하는 그런 식의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 다른 말로 바꾸면 평소에 국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충과 효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를 않고 현실을 뚱그름같이 보던 사람들이 국가 관리를 맡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식의 착각을 해가지고 부패한 관리들이나 왕이 엉뚱한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부패한 관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당연히 유학자들을 몰아내고 다 그런 친구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도학자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이 큰 우주 속에 티끌만한 존재다. 근데 이 티끌만한 존재가 제대로 살아가는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식의 소위 우주의 천리에 따라 천도에 따라 그런 식으로 따라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주 창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라는 식의 형이사각적인 이야기 유학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문적으로 보니까 이건 깊이가 있고 굉장한 학거다. 유학은 인의를 실천을 하자. 인의가 뭔데? 뭐 간단합니다. 들어보면은 현실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보다는 천도를 논하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더 월등한 학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머리가 좋다고 뛰어나다고 했던 학자들이 전부 다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전염병이 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근이 들었다 또는 자연재해가 들이닥쳤다 또는 외적이 쳐들어왔다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부패한 세력들을 앞잡이게 됩니다. 자연히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삼국지가 끝나고요 후한 말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 진나라가 어떤 나라냐? 조조가 위나라를 만들어서 거의 삼국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 위나라에서 청담 사상가로 일어났던 말하자면 도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고 조조 후예들을 다 내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진나라가 그런 식으로 등장했는데 진나라 이후에 조그마한 단명 왕조들이 중국에 한 400개 정도, 400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왕조들이 집권층이 도학자들의 여러 가지 부패 타락 때문에 망했다.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유학자들이 도저히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지식인들이 국가사회를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도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꺾고 유학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호, 정의행제들, 그 다음에 그 뒤에 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주자가 종합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지기로 주자학이다, 또는 성리학이다, 또는 신유학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걸 나왔습니다. 이 신유학이 굉장히 강력한, 쉽게 이야기하면 이론적 힘, 이걸 지녀가지고 조선조 중기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머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주자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조선 선비들이 이렇게 거기에 몰입했느냐, 그걸 제가 찾아보고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주자학이 조선조 선비들의 머리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됐습니다. 제일 큰 요소는 뭐냐, 도가들의 사상에 이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행위사학적 근거를 신유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원래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천리가 있는데,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리라는 거하고 물질의 기초인 기하고 두 개가 융합이 돼서 창생도 되고 그 뒤에 모든 사태가 벌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가 어떻게 창생됐느냐 라는 것은 리나 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원래 리, 기 이런 거는 원래는 무극이지만은 바로 태극이다. 무극이 꼴 태극. 그래서 태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그리고 오행을 거쳐서 우주 모든 물건이 다 물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움직임은 리에 따른다, 천리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원래 도학자들의 주장을 거의 빌려왔다고 그럽니다. 거의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거는 뭐냐, 그 다음부터. 근데 이 천리가 인간 사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바로 공자맹자께서 계속 강조했던 인이예지, 유학의 지고의 윤리규범, 도덕규범. 그 인이예지라는 것이 바로 천리가 구체화된 거다, 인간 세상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천리를 우리가 충실히 체현을 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은 바로 천리를 터득을 해서 천인합의를 한다. 다른 말로 신성이나 진행같이 된다. 이게 이제 행위사각적 논리입니다. 이 파트가 바로 우수한 후배 학자들을 사로잡은 파트입니다. 뭘 말하자면은 천리라는 게 인의예지, 그러는 유학적 규범으로 인간 사회에 구체화가 되고, 그 인간들은 그 인의예지를 충실히 터득을 하고 체현을 하면은 바로 천리에 통해서 천인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는 전통유학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서 천리가 마음속에 박힌 거, 이게 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박혀있는 부분이 감싸고 있는 부분을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성 속에 박혀져 있는 리가 욕구 때문에 제대로 발현이 잘 안 되는데, 욕망 때문에 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욕망을 적당하게 마음이 억제를 해서 그 욕망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오도록 해서 리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리를 체득하는 것이고, 그것이 체현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유학은 두 가지 파트.
하나는 앞에 이야기한 대로 리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등장하게 된 배경. 그거를 우리가 체현을 하면은 천인합의를 한다라는 파트, 행위사업. 또 하나는 바로 그 리를 체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학인데 이 파트 중에 앞에 부분이 굉장히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인의예지가 바로 인간사회 구체화된 천리다, 리다. 그걸 우리가 터득을 하고 체현하면은 천인합의를 한다. 그 옛날에요. 이 이야기를 아마 우리 백민재 교수님 학교 다닐 때인지 안 그러면은 우리 한영조 교수님 학교 다닐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철학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에피소드로 나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 나중에 들었는데 분석 철학을 한 서양 분석 철학을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이명현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의 예지가 인간 사회에 구체화된 천리다, 리다. 그러니까 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소리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바깥에 듣기로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명희 교수 보고 봐. 그런데 그 후배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명희 교수가 그렇게 욕을 한 게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천리가 어떻게 인이 예지가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느냐? 인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 없었더라면은 인류는 벌써 멸종했다. 무슨 말이냐? 인이라는 거는 원래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무 힘이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을 때 이걸 알뜰하게 키우고 해서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음자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자세, 이게 친인척들한테 확장이 되고 이웃에게 확장이 되고 하면서 보편적인 인어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게 없으면은 인간사는 벌써 멸종을 했다. 근데 동물사회도 마찬가지다. 호랑이가 자식을 사랑을 안 하면 호랑이 벌써 다 죽었으니까. 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라는 게 있다. 자스티스. 우리가 요즘 와서 보면 그 의 중에 한 파트를 자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스티스를 요즘 그 유전생물학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스티스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인간 사회에 보편화가 되느냐 하면은 원래 먹이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배분을 할 때 자기 몫을 충분히 안 받고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 마음 자세가 확장이 된 것이 정의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먹이 사냥 후에 적어도 자기 맛을 배상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체가 많아야지 협동이 가능합니다. 그 협동이 안 되면 둥근. 근데 요즘 유전생물학에 또 밝힌 겁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박테리아가요. 두뇌가 없는 박테리아가 이게 먹이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라이더 쉽게 이야기하면 먹이 사냥에 참여하지 안 했던 친구가 뛰어들려고 그럴 때 이걸 막는다고 그럽니다. 먹이 사냥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체를 먹이 사냥 배분해서 제외시킵니다. 이게 박테리아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게 결국 협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없으면 협동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하는데도 공정성이 없어 보세요. 되겠습니까? 창안을 해서 발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냈을 때 그걸 갖다가 싹 뺏어가서 그 나중에 효과를 뺏어가 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때 경쟁을 공정하게 한다 표현이 있어. 이건 자스티스하고 약간 다른 표현이 있어. 이 페어니스가 보장이 돼야지 열심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발명도 하고
노력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정선거라는 것 역시 의에 해당되는 건데 이 의가 있어야지 협동도 되고 공정한 경쟁도 돼서 인류사회가 발전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 리가 확보가 되면은 그 사회는 발전한다. 원래 성리학에서는 그럽니다.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기물이나 이게 다 기로서 만들어지는데 다만 인의예지라는 리가 기 하나하나에 박히면은 그 개성이 되는데 이때 기 품질이 나쁘면은 리가 작동을 더 잘 못한다. 기 품질이 좋은 걸 보면 사람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동물이고 그 다음에 식물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 무기물. 그래서 기의 품질에 따라서 리의 작동이 좀 달라지는데 근데 인간사회라는 건 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닦고 하면 리가 제대로 발현이 된다. 그러면 인간사회가 역시 아주 좋은 사회가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 리가 아주 잘 발현되는 사회는 발전하고 생물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주자는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전체가요 두 개가 다 가구답했다. 근데 그니 풍기박한데가 흩어져 버리는 거는 막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두 개가 탁 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별이 된다. 그거는 바로 인이 작동하는 거다. 인이 남을 배려하고 감사 않는 인이 작동하는 거다. 주자는 그렇게 믿었는데 막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조셉 리담이라는 사람이 중국 과학사를 쭉 연구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주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12세기 그 시대는 인류 역사상에 중국이 가장 발달한 자연과학적 지식을 축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주자 이전에 한 600년 전, 700년 전에 지진의 원리도 알아내고, 바다가 다 육지가 뒤집힌 그런 식으로 대륙 이동에 대한 것도 알아내고, 여하튼 중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과학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성리학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 뒷받침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요, 다음에 학자들이 쳐다보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보면은요, 다른 어떤 사상도 이 주자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획기적인, 동양 철학사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한 15분 이내로 좀 요약해 주시면. 15분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을 좀 무시했잖아요. 이제 세종왕 대왕께서 조금 다르게 행동했지만은, 그리고 문을 강조를 하고 인문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연인은 물을 무시하고 이러던 한국 사회에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오니까 충격이 어떻겠어요? 모든 학자들이 막 완전히 거기에 몰입한 겁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정몽주부터 시작해서 정도전 이런 옛날에 적국과 관리를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태계, 이율곡, 그 다음에 이제 송시열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송시열 시대가 되면요 완전히 그냥 주자에게 함몰이 해가지고 주자의 말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구절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한마디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게 송시열 같은 사람이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요. 조선족 당경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주자학이 학자들, 후시 학자들을 딱 엄청난 영향을 줬다. 잘 아시다시피 12세기부터 시작해서 16, 17세기까지는 자연과학의 지식이 별로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저 유럽에서 16세기 정도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동양으로 전파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래서 아주 자연과학적 지식이 전체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게 밝혀지면서 이런 성리학적 논리가 말하는 타당성이 약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봐도 인간 사회에서 거기서 주장하던 의미가 있어야지 이게 발전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질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자 이래서 원래 내가 이 글을 쓸 때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선조 선비들이 목숨 걸고 왕한테 이렇게 간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걸 인물 풀기 위해서 내가 한 겁니다. 성리학의 어떤 파트가 그런 식으로 용기를 내게 만들었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그다음부터 정리를 요다음부터 좀 재미가 없는 파트인데 어쨌든 간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때 학자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서 이론적 타당성의 근거를 삼으니까 학자들이 전부 다 이 이론에 대해서 완전히 심취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공자맹자한테 있으니까 전통유학에서 쫙 나와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뒷받침을 행위상으로 뒷받침을 하니까 전부 다 거기 몰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요 목숨을 거는 용기를 내려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크게 소명의식이라는 게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목숨 거는 용기를 냅니다. 소명의식 이것부터 먼저 보면요. 소명의식 크게 세 가지 이해에서 좌우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 임무다 또는 자기의 책임이다 또는 자기의 의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가 첫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보람이 있고 자부심을 가. 이런 식의 마음 자세 두 가지가 먼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대로 자기 임무다. 중요하다. 그리고 보람 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주면은 그 일에 대한 완벽한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성리학 공부하면 요 세 가지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유학자들이 공자맹자가 강조를 했는 이의예지신을 체득을 해서 체현을 해서 사회를 교화하고 왕도 교화해서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자 라고 했을 때 그때 핵심은 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일단 인의예지신을 체득을 하는 그 공자맹자가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득을 하는 그게 자기들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을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했느냐? 당연히 보람있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공자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다, 좋은 거다 라는 걸 했는데 성리학에서 추가로 붙인 게 뭐냐? 이 엄청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 천리가 바로 그거였고 천리를 터득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공자맹자가 인의예지가 좋다라는 이야기에도 플러스해서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한 일이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성리학이 학자들 완전히 사로잡고 학자들은 유학에서 가르쳐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쭉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음 자세를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우느냐?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이게 이제 이 파트가 내 논문에서 좀 길게 썼는데요. 성리학이나 유학에서 보면은 이 바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건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옳을 있죠, 의를. 근데 이 옳을 있죠, 이가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이 엉터리 명령을 내렸을 때 공직자들이 그거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들고 싸우기도 하고 할 때 그때 의라는 게 뭐냐 라고 따져보면은 그거는 바로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입니다. 근데 유학에서는요, 이 의를요, 막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불의가 저지러지는 걸 막는 게 의입니다. 불의를 막으려면요, 자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상관이, 야, 너 회계 담당인데 내가 돈 필요하니까 돈 좀 꺼내. 협력을 하려고 그럴 때 부하직원이, 아이고, 그거 불의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뭐겠지? 날라갑니다. 또 왕한테, 대통령한테 잘못됐습니다. 잘못하면 자천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의라는 것은 보통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힘이 강한 자가 나쁜 짓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힘 강한 자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모가지가 날아간다라든가 삼족이 몇 쪽을 당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실천할 때 따르는 희생, 그 희생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실제로 행동을 해서 불의에 맞서려고 그러면은 그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보상은요, 옛날에 저 전쟁에서 군대들이 싸우고 뭐 하고 할 때 그때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물질적 보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에서 죽었다. 그럼 죽은 유족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생활비 대주고 뭐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 요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는 또는 공직자가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행동할 때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정신적 보상이 훨씬 큽니다. 그럼 성리학은 그런 정신적 보상을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해두고 있느냐? 크게 준비해둔 게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아까 이야기 정신적으로. 이 천인합일 그런 게요, 굉장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유학자들이 이 도학자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맨날 쫓겨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도학자들은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아이 뜯어치워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가 신선이 됩니다. 신선이 되는데 유학자들은 이거 현지에서 막 인의를 위해서 싸우다 이러다 보면은 뭐 맞아도 죽고 하는데 뭐 그게 보상이 없습니다. 유학자들은요, 그 희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이 없습니다. 이 전통 유학의 약점이에요. 그거를 성리학에서 주자학에서 보탠 게 천인합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탠다. 그게 그런 게 됐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싸웠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명예, 누구나 칭송하는 것. 이게 학자들한테는 훨씬 더 큰 보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리학에서 보장을 해줬느냐, 주자학에서. 당연히 보상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학자들이 주자학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왕이 주자 가르친 그 내용에 윤리규범을 어긋나게 행동했다. 그래, 내가 앞장서 싸워야지. 싸우면은 사람들이 용기 있고 훌륭한 분이다. 당연히 존경하고 칭송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원래 학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 그리고 정치계도 장악을 하고 있을 때는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희생을 무릅쓰고 싸우면은 모든 사람들이 칭송도 해주고 다 뒷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데, 근데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다 이겁니다. 플러스가. 그러나 주자학을 열심히 좀 들여다보면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좀 있다. 그게 뭐냐? 이 소명의식이 강하고 용기를 내는 힘이, 그게 마음 자세가 강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소명의식을 강하게 하려면 주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해야지라는 그 마음 자세인데, 그게 하려면요, 주자의 가르침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말 바꾸면은
인이 예지 신을 체득을 해서 체현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든다. 왜 그러느냐? 첫째, 인이 예지 신을 체득을 하려면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경물치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김병석 교수가 좀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경물치지에 대해서 김 교수가 이야기하기로 남기고요. 근데 이 경물치지를 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물에서 천리를 터득을 하거나 그게 너무 어려우면은 옛날 성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둔 그걸 경전 속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경전에서 성인들의 말씀을 뜻을 파악을 해서 그걸 터득을 해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경물치지는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성현들의 옛말을 터득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울 거냐. 왜 그러냐. 당시 조선족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게 옛날 성현들의 말이요 정리가 돼 있는 게 정말로 혼란스러워. 주자가 나와서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자가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주자는요 평생을 거의 학문에 매달려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터득을 하려고 많은 사람 평생 내도록 해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터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그거 인식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네가 뭐다라는 거 체현해야 돼. 그러려면 마음속에 체득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욕망을 억제를 해서 이 리가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경건한 마음 자세로 조용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욕망이 활동을 함부로 안 하도록 억제를 하는 그런 건데 이런 식의 마음 자세로 한참 하다 보면요 야 저 자식은 죽여야 되겠다 치고 하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르죠. 근데 용기를 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는요 왕이 정말로 저거는 나쁜 일이다. 저런 일은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는 칼을 들고 외적하고 싸우는 건 똑같습니다. 그 막 피 끓는 이분 저 대신 죽여야지. 이런 식의 마음 자세가 돼야지 비로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리학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쭉 터득을 하면은 그 마음 자세하고는 다르다. 이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5분 안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요? 네, 1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 자세가 우리가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거는 식으로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려고 그럴 때 그 결심하기까지는요 마음속에 막 격동이 일어납니다. 격동 나는데 그래가지고 결심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나갈 때는 오히려 조용하게 막연하게 막 안중근 이사가 총 들고 딱 나가서 쏠 때 그 마음 자세는 체계바라 같은 식으로 나가서 죽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거라든가 딱 똑같은 마음 자세인데 그때는 조용한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 결심을 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격동을 일으키는 마음 자세를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할 때 터득이 가능하냐 한데 사실은 그래서요 이 성리학은 이 칼 들고 싸우는 무의 정신 말하면 용기를 목숨 걸고 용기를 내는 하고는 거리가 먼 사상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저 경물치지 그 다음에 주자의 그 말했던 여러 가지 그 주자가 정리한 경전의 주자 해설 같은 걸 터득하는 것도 무지무지 어려운데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여하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병물 취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사물에서 리를 밝혀내거나 그 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참 성현들은 그를 다 경전을 터득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데다가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고 하는 것도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시열이란 분이 나이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워낙 강인한 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또 너무 건강해서 83세에 사약받고 죽었습니다. 사약받고 죽을 때까지 엄청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83세까지 계속 했는데도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끝내 도를 보지 못했다. 그게 안타깝다. 라는 말하자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기 선생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내 짐작으로 돌아가시 1, 2년 전이지 싶은데, 그때 뭐, 자기는 좀 도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천인합일에 갔다라는 식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터득하는 것도 어렵고 심을 다스리는 마음 자세 그것도 어렵고 그게 용량하고 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야, 이 주작을 배우면은 열심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플러스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선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걸 봐야 되겠다. 그걸 보려면요 조선조에 당쟁하면서 왕한테 대들었다가 그냥 기양복하고 맞아도 죽고 하던 그 과정을 공부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요 제가 열심히 요즘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또 다른 논문입니다. 전혀 다른 논문이라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이제 요 이야기를 끝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리학 주자학에서 우리가 현재 공직자들이 배워야 될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부분 말하자면은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값어치 있다라는 걸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거는 플러스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죠? 그 플러스가 되는 측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심어줄 수 있느냐라는 식의 생각.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다른 글에서 우리가 보기를 하고 저 이야기를 요 정도로 끝낼게요. 김 교수님 보니까 마이크 딱 잡고 지금 바로 이제 중단시키려고 지금 예, 자 감사합니다. 대령님의 아주 열정적인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